오종혁 국어TV. 안녕하세요. 오종혁 국어쌤입니다. 자, 오늘은 윤흥길의 아이젠하워에게 보내는 멧돼지라는 그러한 소설을 공부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아이젠하워 대통령은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미국의 대통령이죠. 34대 대통령인데요. 여기다 제가 써놓은 이유는 이제 시대, 52년에 대통령이 당선돼서 56년에 재선됐다. 그럼 이제 이 작품의, 이 소설의 작품의 배경을 짐작할 수 있다는 거죠. 이러한 시기에 배경이 됐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6.25 전쟁, 그죠? 전쟁의 배경이 된 소설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어떤 의미의 멧돼지인지 한번 확인을 하시면서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앞부분 줄거리인데요. 국민학교 2학년생이다. 시대적 배경이 나왔네요. 요즘은 초등학교라고 합니다만 1995년부터 이제 그 초등학교라는 용어를 사용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만 8세 정도, 9살 정도 되는 그런 인물이 나옵니다. 그래서 나는, 자, 서술자가 되겠네요. 걸고대, 걸고대는 걸기대입니다. 열릴 때마다 멧돼지를 서너 마리씩 미국 대통령이나 유엔 사무총장 같은 외국 귀인들에게 보낸다는 것을 알고 굉장히 의아해했다. 자, 의아해했다. 의심스러워했다는 얘기죠. 자, 그러니까 어린 서술자인 나가 나와서 이제 오해를 하는 장면인데요. 오해라는 것은 아직 구체적으로 드러나진 않았습니다만 어쨌든 의아해한다. 이해의 부족이 되는 거죠. 2학년생이고요. 자, 이렇게 서술자가 지금 어린 서술자가 나온다는 점에 뭐 주목을 하셔야 되는데요. 이 어린아이 서술자가 나오면 어떻습니까? 사건에 대한 어떤 이해력의 한계 때문에 인물의 행동에 담긴 의도라든가 심리를 오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전달할 때 이렇게 확실치 않게 의심한다라든가 잘 모르겠다든가 이러한 그 어투로 지금 진행이 되거든요. 그런 걸 참고하시고요. 성인에 비해서 어때요? 여러 가지 종합적이고 객관적인 판단 능력이 매우 떨어지죠. 주로 자신의 입장에서 느끼는 정서적인 어떤 친밀감을 바탕으로 인물을 인식하고 평가하는 그런 서술 방식을 취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측면을 기억하시고요. 1인칭 관찰자 시점인데요. 우리 특징 보시면 이제 부적 인물인 내가 나와서 관찰자로, 그죠? 주인공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인물의 심리를 행동 묘사를 통해서 또 드러내주기도 하고요. 주인공이 아닌 작품 속의 등장인물이 주인공을 관찰하면서 이야기를 전달하는 시점입니다. 그래서 마치 우리 스포츠 중계 아나운서 있죠? 이런 사람들처럼 어떤 그 행동을 바라보는 거예요. 선수들의 행동을 바라보고 하나하나 일거수일투족을 관찰하면서 어떻습니까? 관객에게 또는 독자에게 전달하는 그런 입장에 시점을 취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대표작은 여러분 사랑선님과 어머니 아시죠? 여기서 오키의 역할이 바로 1인칭 관찰자 시점이고 어린 그 서술자가 나오면서 어른들의 세계를 어떻습니까? 신기하게 쳐다보는, 그렇죠? 그러한 순수한 그 소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 이런 거는 예를 넣어놨으니까 한번 읽어보시고요. 최만식의 치숙 같은 작품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저씨에 대해서 나가 관찰하면서 치숙, 어리석은 숙부라고 하는 거거든요. 아저씨를 관찰하면서 결국은 자기가 어리석은 인물로 풍자돼서 나오는 소설입니다. 김동리 화랑의 후예도 마찬가지로 관찰자고요. 이문구의 유자소전 아주 중요한 소설들입니다. 이게 전부 중요한 소설들입니다. 여러분 꼭 공부하실 그러한 소설들이니까 좀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이런 소설들을 공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첫 번째 내용입니다. 걸기대에 참가한 나의 호기심, 또 그부들의 지루함이라고 제가 달아봤습니다. 어린 소견에, 그죠? 어린 소견, 어리죠? 초등학교 2학년이니까 도무지 알다가도 모를 일이다. 응? 그런 식으로 막 보내주다가 돼지를 보내주다가 오래지 않아 나랑 하는 이 멧돼지는 그럼 뭐야? 깡그리 씨가 말을 판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어린아이의 순수한 그러한 생각이 담겨 있습니다. 그렇잖아도 가뜩이나 육고기가 부족한 상황에서 설상가상으로 가난뱅이 나라, 당시에 우리 시대 상황이 나왔습니다. 우리 당시 우리나라 전쟁이 일어났죠. 그래서 경제적인 빈곤이 있었던 그런 어려운 시절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서양은 부자였죠. 나라의 지체 높은 양반들한테 뭐 때문에 툭하면 번번이 그 귀한 멧돼지를 보내야 된단 말이냐. 어린아이 입장에서 아주 그 순수하고 참신한 그러한 그 관점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또 보낸다면 그 멀고 먼 나라까지 무슨 수로 보내지? 또 그 어떤 모양으로 그 짐승을 보낸단 말인가라고 하면서 궁금한 것이 많고 호기심이 많은 이 어린아이의 입장에서 소설한 특징이 잘 드러나 있고요. 독자 입장에서는 해학적이고 또 희극적이고
인물이 희화화된 모습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것을 이제 골개미라고 합니다. 골개미. 작품의 미적 의식 중에 골개미. 우스꽝스러울 때, 풍자와 해악이 나올 때 골개미라고 해요. 자, 멧돼지 보내기가 몇 번이나 되풀이된 다음 마지막 순서로 혈서 쓰기가 시작되었다. 검정색 학생복 차림의 피 끓는 청년 학도들이 차례차례 강단에 올라서 손가락을 깨물어요. 이 혈서 쓰기 하려면 이제 손가락을 깨물어야죠. 또 하얀 천에 붉게 혈서를 씁니다. 그래서 그쯤에서 자, 마지막 절차인 혈서 쓰기 과정 차례에서 진력이 나겠죠. 이제 지루하겠죠. 예, 힘이 다 빠지고 실증 나고 그렇죠? 예, 친구 녀석들이 나를 향해서 자꾸 눈짓을 보내오는 겁니다. 윙크를 하겠죠. 눈을 움직여서 예, 서술자의 식당에서 놀고 싶은 마음을 지금 동작으로 전달하는 겁니다. 뒤에 나와 있어요. 자, 보실까요? 엎어지면 코 닿을 자리. 그쵸? 매우 가까운 거리잖아요. 그러니까 지호지간, 지척간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집이 있는 내가 몇몇 친한 녀석들 데리고 몰래 광장을 빠져나와 걸구대가 끝날 때까지 우리 식당에서 즐거운 시간을 함께 보낸 적이 종종 있었던 이유였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친구들이 나에게 눈짓을 보낸 이유가 지금 제시된 거죠. 예. 자, 두 번째입니다. 골기대의 열혈 애국 청년의 정체가 이제 충격적으로 드러납니다. 자, 보실까요? 녀석들과 함께 걸구대에서 막 도망쳐 나오는 그 순간, 바로 그때 새롭게 연단에 오른 청년이 있었어요. 근데 그게 바로 아직 밝혀지진 않았습니다만 뒤에 친척인 창곤이 형이에요. 그래서 모습이 내 발목을 꽉 잡았다. 발목을 잡았다는 얘기는 걸구대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가로막았다는 거죠. 이런 장면이 그보다 앞서 혈서를 쓴 학생들과 달리, 그러니까 이제 대조적으로 그는 새롭게 연단에 오른 청년이죠. 학생복 차림이 아니었어요. 옷차림이 벌써 남달라. 예. 그러니까 여느 학생들과 다르게 외양의 옷차림이 완전히 판이하게 다르죠. 그러니까 형이 학생이 아님을 드러내는 겁니다. 이 장면을 통해서. 검정물로 염색한 군복을 걸쳤어요. 그 흡수룩한 허름한 모습이 딱 봐도 또는 먼 빛으로 봐도 어쩐지 많이 눈에 익어 보였다. 눈에 익었다는 얘기는 관련된 인물이라는 거겠죠. 자신과 여러 번 봐서 익숙했다는 거니까 창건이 형이 외양 묘사를 통해서 화자에 익숙한 인물임을 잘 드러내는 그런 부분입니다. 잠시 후 열 손가락을 모조리 깨물어 열 손가락을 다 깨무네요. 혈서를 쓰고 참으로 보기 드문 열혈 애국 청년 등장했다. 이 청년이 바로 색깔 표시한 그대로 같은 사람이에요. 자, 걸구대 사회자가 학성기를 통해 널리 알렸어요. 당시의 시대병을 알 수가 있죠. 곧이어 북진 통일이라고 대문짝만하게 그죠? 북쪽으로 나아가 통일하자 뭐 이런 뜻이에요. 혈서가 청중에 공개됐다. 치솟는 박수갈채 역전 광장이 배경입니다. 갑자기 떠나갈 듯 요란해졌어요. 설마 그럴 리가 있겠냐고, 혹시 내가 잘못 봤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면서 나는 고개를 저었다. 자, 왜 그래요? 예상치 못했던 광경을 본 거예요. 충격적인 이 사람이 과연 충격을 준 거죠. 설자인 나의 믿을 수 없는 정신적 충격을 드러내게 되고 의구심이 심화되는 장면이 이 행동 묘사를 통해서 드러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청년이 어떻습니까? 익숙한데 이 열혈 애국 청년이 이런 말을 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 청년의 모습이 여러분도 그러잖아요. 어디서 많이 본 듯한, 그죠? 전혀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 어디서 많이 본 듯한 그 가까운 인물인 사람이 이런 것을 한다면 정말 충격적일 수밖에 없겠죠. 전혀 뜻밖의 그런 상황이니까. 그래서 나는 몇몇 친구들과 함께 슬며시 광장을 벗어나고 말았다. 자, 그래서 내가 결코 잘못 본 게 아니라는 사실이 읽고 밝혀졌다. 그래서 창곤이 형은 열 손가락에 빨갛게 핏물이 밴 붕대를 친친 감은 채 식당에 돌아왔어요. 이제 드디어 이러한 상황을 통해서 어떻습니까? 그 청년의 전체가 규명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된 거죠. 어머니와 나를 기절초풍하게 만든 기절초풍. 결국은 매우 놀란 거죠. 혼비백산이라는 한자 성어와 어떻습니까? 같습니다, 여러분. 혼비백산. 아연실색. 그죠? 놀랍거나 어처구니 없는 일을 당했을 때 너무나 기가 막힌 상황. 첫 번째입니다. 여기가 너무도 어처구니가 없어요. 그래서 어머니는 형이 돌아오면 퍼부으려고 잔뜩 벌려서 장만했던 욕바가지를, 그렇죠? 꺼내들 염두조차 못 낼 정도였다.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화가 많이 난 그 어머니의 모습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아프지는 않더냐는 내 걱정에 형은 마치 남의 살점 얘기하듯 심상하게 예사롭게 대꾸 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황당하겠죠. 정작 본인은 평범한 일로 지금 치부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투리가 아니라 갱기차나 어차피 남아도는 피니께 이렇게 해서 사투리를 쓰므로 인해서 어떻습니까? 어떤 그 사실성, 작품의 사실성을 부각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투리 효과. 자, 혈서 사건 이후에 형의 변모된 모습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보세요. 그 혈서 사건 이후부터 창건이 형은 자기 몸 안에 들끓는 피를 덜어내기 위해 이따금 주먹으로 자신의 콧중뱅이를 후려쳐 일부러 코피를 쏟아내야 하는 수고를 더 이상 할 필요 없다. 그러니까 이제 평상시에 창건이 형은 코피를 많이 쏟았네요. 이제 걸기대우 나가서 혈서 사건 이후부터는 없었다고 하는 걸로 봐서. 그리고 어머니 말 맞다나 형은 정말 우리 식당에서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인간이다. 좀 무가치하고 잉여인간이라죠. 우리 손창섭의 소설 중에 잉여인간이 나오는데 무가치한 인간, 즉 완전히 바뀌어버렸다. 탈바꿈한 거죠. 그러니까 혈서 사건 이후로 완전히 낙인이 찍힌 거고요. 부정적인 인물로 완전히 평가를 받는 창건이 형의 모습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 말 맞다나라는 것은 이제 처음이 아니라 원래부터 어머니 입장에서는 창건이 형을 탐탁치 않게 지금 보고 있는 거고요. 자, 역전 광장, 우리 창건이 형이 욕망을 추구하는 공간이라고 한다면 우리 식당 안은 어머니가 소망하는 공간이에요. 창건이 형이 정착하기를 바라는 그러한 공간이라고 제가 적어봤습니다. 역전 광장에서는 사흘이 멀다고 걸기 대회가 지금 벌어진 겁니다. 덕분에 형의 상처난 손가락은 어때요? 아물 수가 없겠죠. 걸구 때마다 단골로 혈서를 쓴 그 청년 노릇 역할을 하다 보니까 워낙 바쁘죠. 그 식당 안에서는 진드근히 의젓하게 참을성 있게 진득하게 붙어 있을 그런 시간이 없는 거예요. 대조가 됐죠. 그래서 어머니는 결국 역마살에 뻗쳐 하고 많은 날들을 밖으로만 나대는 형의 발을 묶어 정착이라는 의미가 되겠네요. 식당 안에서 주저앉히려는 노력을 포기할 지경에 이르렀다. 그러니까 어머니의 체념, 자포자기가 나오는 겁니다. 역마살 나오는데요. 김동리의 역마라는 소설도 있겠습니다만 그 소설에서 우리 보시다시피 비교를 해봤습니다. 제가요. 그거 확인해 볼게요. 먼저 이거 읽어볼까요? 형은 어느덧 장국밥을 전문으로 한 식당에 허드제비, 허드렛 일이죠. 허드렛 일, 중요치 않은 심부름꾼에서 당당한 손님으로 격이 달라져 있었다. 분수, 품위가 달라졌다는 겁니다. 품격이 달라졌어요. 자, 김동리의 역마라는 작품이 있는데요. 아주 중요한 소설입니다, 여러분. 올해 수능 특강에도 나와 있는데요. 이 역마살, 성기라는 인물이 나오는데 역마살 타고난 운명적인 인물이고요. 계연이라는 여자와 사랑이 좌절되고 역마살을 극복하지 못한 채 고향을 떠돌아다닙니다. 고향을 떠납니다. 옥화는 이제 성계의 어머니고요. 주막을 운영하면서 아들의 역마살을 제거하려고 하지만 실패하고 운명을 받아들여. 이게 바로 이제 이러한 장면에서 여기 나오는 어떻습니까? 자포자기하는 이 어머니의 모습과 흡사하기 때문에 제가 한번 참고로 비교를 해봤습니다, 여러분. 계연이는 옥화의 이복 동생이어서요 사랑을 이루지 못합니다. 그래서 운명에 의해서 갈등하는 인물의 모습을 알 수가 있습니다. 결국 최장수 영감 때문이거든요. 여러분 꼭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자, 3페이지가 있습니다. 네 번째는 이제 무식한 가짜 고등학생이 되어버린 형의 모습이 나오는데요. 중요한 일로 높은 사람들을 만나러 간다며 아침 일찍 집을 떠났어요. 이 창곤 형이 해질녘에 이제 난데없이 고등학생 변해 돌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뭐야? 새로운 사건이 시작이 된 거죠. 또 새로운 사건이 시작이 된 겁니다. 그동안 형의 이 모습이 너무나 급격히 변하니까 그러잖아도 정신이 없어 죽겠는데, 그죠? 방금 새로 사 입은 빳빳한 학생복에 또 어여시 어느 학교의 교표라는 것은 학교를 상징하는 무늬를 새긴 휘장이에요. 우리 당시에는 이렇게 교복에 교표가 있었습니다. 학생모 차림은 상상을 뛰어넘는 것이라서 어머니와 나는 다시 한번 말을 잃고 말았다. 여기가 바로 기가 막힌 상황 두 번째입니다. 그렇죠? 두 번째. 자, 이를테면 이제 사투리가 나온 거고요. 가짜 백이 나이론 고등과 학생이다. 이제 가짜 고등학생이라는 얘기입니다. 가짜. 언제 학교에 들어갔냐는 내 물음에 형은 천연덕스럽게 대꾸하고 나서 한바탕 히히거렸다. 가짜 대학생 이야기는 들어봤어도 가짜 고등학생 형은 처음이다. 그렇죠? 황당무계한 거죠. 그렇죠? 학교도 안 당기는 방거충이. 방거충이라는 것은
배우던 것을 중도에 그만두어서 다 이루지 못한 사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청년이 단골 혈서가라는 속내. 자, 속내는 여기 있는 거예요. 겉으로 드러나지 않은 사정이나 일의 실상, 이면이나 내면을 갖다가 속내라고 합니다. 알려지는 날이면 남들 보기에도 모양이 흉측하고 날도 당분간 고등학과 학생 흉내를 내고 댕기란다라고 이제 시켜서 지금 하는 겁니다. 마지못해서. 근데 형은 형 모자에 붙은 교패에 호호 입김을 불어가지고 정성들의 광을 내기 시작해요. 안 그래도 새것임을 만천하에 광고하듯 너무 번뜩여서 오히려 탈이다. 그렇죠? 오히려 너무 깨끗하면 오히려 고등학생이 아니라는 것이 드러날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탈이 되는 거죠. 그 금빛의 교표를 형은 내친김에 아예 순금제로 바꿔놓을 작정인 듯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일삼아 닦고 또 닦아댔다는 겁니다. 나는 군역교 졸업이 학력이 전부인 형을 한동안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가정 형편이 어려워 어릴 때부터 남의 집살이로 잔뼈를 굵혀나온 즉 익숙한 오랜 일을 하다 보면 이제 잔뼈가 굵다고 하지 않습니까? 형은 자신을 진짜 백이 고등학생으로 착각하고 있는 모양이었다 이거죠. 그럼 눈치였다라는 겁니다. 요단번 걸기대회 때부터 나가 메가더 원수에게 보낸 메시지 낭독과장 맡아서 허기로 결정이 나풀었다. 형은 교표 닦기를 끝마친 후 호주머니에 피난민 시체로부터 선사받은 금장의 회중시계, 자, 작은 시계예요. 몸에 지니는 꺼내어 더욱더 공력, 힘을 들여서 삐까번쩍 광이 날도록 광을 내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형이 무엇을 내거나 폼을 잡는 것을 우리 드러내는 거죠. 자, 정말 갈수록 태산이었다. 갈수록 태산. 점점 갈수록 산 넘어 산입니다. 그래서 점입 가경이라는 한자가 또 떠오르네요. 시간이 지날수록 하는 짓이나 물꼴이 더 꼴불견일 때, 이럴 때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형은 걸구대에서 자신이 맡은 역할이 단골 혈서 노릇 말고 다른 중요한 것이 있음을 또 자랑스럽게 밝히는 중이었어요. 나는 메시지라 잘못 발음한 형의 실수를 부득이 지적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하지만 무식한 가짜 고등학생 형은 멧돼지가 아니라고 꼬부랑말을 메시지라고 맞다고 턱도 없는 이치에 맞지도 않는 근거도 없는 우김질 고집 부리는 거죠. 끝까지 우겨댔다 이겁니다. 자, 어린아이의 어떤 시점 잘 드러난 겁니다. 자, 형의 만용으로 인한 갈등이 심화됩니다. 이제 보세요. 자, 창권이 형이 마지막 활약상은 그리 오래가지 못했어요. 그날도 형은 군산으로 원정을 떠났고 적성 중립국 감시원들의 추방을 요구하는 시위대 선두에 든 겁니다. 자, 1955년도 3월 24일 날요. 휴전 감시원단 축출에 관한 건의문이 이제 나오거든요. 북한 괴뢰 집단이 뭐 하면서 군사적 중대 사태를 조성케 해서 오로지 적성 중립국 휴전 감시위원단의 고의적인 이적 행위에 기인함으로 정부는 이를 축출하기 위해 자위권을 즉시 발동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이때 이제 시위대 선두에 선 겁니다. 우리 군산으로 가서 창곤이 형이. 자, 이러한 배경은 이제 상식으로 한번 알아보시고요. 자, 시위 분위기가 무르익자 형은 그만 흥분을 가누지 못하고 미국 부대의 철조망을 타고 넘어버렸어요. 그래서 만용을 부린 겁니다. 객기 호기를 부려가지고 바로 그때 경비병들이 송아지만한 셰퍼드를 풀어놨습니다. 형은 개들의 공격을 받아서 엉덩이 살점이 어떻게 뜯겨나가고 왼쪽 뒷발꿈치에 인대가 끊어지는 중상을 입었네요. 형이 병원에서 태어날 때는 이미 한쪽 다리를 저는 불구의 몸, 불구자가 됐네요. 태어난 뒤에도 창건이 형은 한동안 우리 집에 계속 머물렀어요. 형의 가짜 배그 애국 학도 행각은 애초부터 꼴까짝해 여기던, 그렇죠? 원래부터 이제 못마땅하게 여겼네요. 어머니는 절썩절썩 기웃덩거리는 걸음걸이로 어쩔 수 없이 식당 안팎을 서성이는 먼 조카부치, 친아들이 아닙니다. 먼촌 조카라고 하는 걸로 봐서 눈에 가시로 이제 몹시 눈에 거슬리는 사람, 그죠? 알고 노골적으로 아주 공개적으로 박대를 한 겁니다. 냉대, 천대, 구박입니다. 구박. 그 외적 갈등이 심화됐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머니의 갈등 참천하고요. 자, 형은 귀양 가기 전 나에게 대한 선심을 보입니다. 자, 이제 드디어 떠나네요. 우리 식당에서 빌부터 눈칫밥이나 축내며 지내던 어느 날 형은 마침내 시골집으로 돌아갈 결심을 하게 됩니다. 떠나기 전날 밤 창곤이 형이 보따리에서 크게 선심을 쓰던 척하면서 내게 시계를 줍니다. 금장 시계.
자, 한번 만져보게끔 이제 허락을 했어요. 그래서 형이요, 닳기라도 할까봐 오래 구경시키는 것마저 꺼려했던, 애지중지했던 그 시계를, 기물단지를 내 손이 통째로 맡긴 것은 그때가 처음이자 마지막이었다. 형의 마지막 이별 인사를 짐작할 수가 있겠고요. 피난민 시체로부터 받은 선물이라고 주장하던 그 회중시계가 내 작은 손바닥 위에 제법 묵직한 중량감으로 올라와 있었다. 등장불 그늘 안에서 맑고 은은한 광채를 발하는 이 금시계를 일삼아 들여다보고 있으니 마치 형의 그 금빛 찬란한 한때, 그쵸? 예, 형의 눈부신 활약상을 한 시기, 그 시기를 그것 이 금장 회중식에 째깍째깍 증언하는 듯한 느낌이 언뜻 들었다는 겁니다. 전쟁 기간을 통틀어 형의 수중에는 남겨진 유일한 전리품이었다는 거죠. 형이 옳았어. 회중시계를 돌려주면서 형의 호의, 회중시계를 내 손에 통째로 맡긴 것을 이제 호의라고 하는데요. 그 답례 삼아 뭔가 형에게 위로가 될 적당한 말을 찾느라 나는 복잡한 머릿속을 한참이나 뒷장질하지, 뒤져낸다는 얘기죠. 찾는 거죠. 위로할 말을 안 되었다. 멧돼지가 아니었어. 메시지가 맞는 말이야. 하고 해학적인 대사를 치면서 내 말에는 아무런 대꾸 없이 형은 그저 보일락 말락 미소만 시부적이 가벼이 쉽사리 흘리고 있을 따름이었다. 하면서 이제 마무리가 됐네요. 자, 여기서 이제 현대소설이고요. 액자식 구성입니다, 여러분. 자, 멧돼지가 이제 제재고요. 전체 소설을 볼 때 액자고요. 전쟁의 폭력성과 이데올로기 대립의 참혹성을 폭로하는 소설입니다. 그리고 해학적이고 풍자적인 그런 작품입니다. 설상 특징에 가시면요, 윤은길의 소라단 가는 길이라는 책에 실려 있는 연작 소설 중에 한 편입니다, 여러분. 이 중에 여러 소설도 있죠. 귀향길도 있고 묘지 근처, 우리 그 여기 나오네요. 오늘 공부한 그 다음에 종탑 아래서라든가 상경길 이런 작품들도 한번 눈여겨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또 하인철이라는 인물이 나오고요. 6.25 전쟁 당시 윤현실의 체험을 고향 친구에게 들려주는 액자 소설의 형식으로 이제 되어 있는 겁니다. 그 내부를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어린 나이의 순진한 시각을 통해서 창건이 형의 활약과 몰라이 과정을 전달함으로써 전쟁의 폭력성, 이데올로기 대립의 참혹성, 요게 이제 핵심입니다. 그래서 전쟁에 동원되고 이용되는 사람들의 모습을 폭로하는 현실 고발적인 그런 작품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 이제 오답 피하기 연습은요. 제가 이렇게 해놨으니까 여러분 다운로드 받으셔가지고요. 블로그에 올려놓을 테니까 연습을 하셔서 마무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자, 오늘 고생 많이 하셨고요. 윤은길의 아이젠호에게 보내는 멧돼지 잘 기억하시고요. 시험 잘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오종혁 국어TV